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퇴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뭐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숨어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마는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잘하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웃끼리 뭐 모르고 지낸다.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훈훈한 소식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 기분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2019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역대급 재앙, 호주 산불. 장장 6개월간 꺼지지 않은 화마는 서울 면적의 209배에 달하는 1,26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낙원이었던 호주 생태계를 파괴,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급기야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의 209배예요? 끄는 게 저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나. 호주 산불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90%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었고요. 오로지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을 자청하고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90%를 90%. 차지했다고요? 네. 거의 다 하네요. 거의다가. 불을 직접 끄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전문 소방 교육을 받은 뒤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20대 청년 다니엘 록스의 직업은 조경사였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왔습니다.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화재 현장인 뉴사우스웨일즈주까지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왔고요. 이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호주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소방대원들이 호주 산불 현장에서 활약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저 상황에 직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진 쉽지 않잖아요. 않죠. 마음은 왜냐면 그래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가스 마시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그럼 있으니까. 내가 지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역도 국경도 없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수백여 종의 열대어는 물론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지상낙원,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 그런데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던 모리셔스에 검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이에요? 지난해 7월 25일 일본의 한 화물선이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에 부딪히며 좌초된 건데요. 이때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1,000톤가량의 원유가 모리셔스의 푸른 바다를 검게 뒤덮었고요. 야생 조류와 해양 생물들이 폐사해 검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지상낙원 모리셔스는 순식간에 기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요. 모리셔스 바다가 복원되기까지 수십 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모리셔스의 바다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다 살리러 왔어요. 커트로 잘라주세요. 이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이었습니다. 왜 미용실을 갈까요? 바다로 안 가고. 과거 머리카락이 기름 흡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리셔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거였죠. 게다가 현지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등 모리셔스 바다 살리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소중한 머리카락은 스타킹 속에 담긴 뒤 훌륭한 기름 방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다들 나섰네. 이 밖에도 수많은 모리셔스 국민들은요. 기름이 해안으로 밀려오지 못하게 사탕수수 잎을 긴 자루에 넣고 또 그걸 손수 바늘로 꿰매 임시 방벽을 만들었고요. 양동이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 직접 기름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이거 궁금하다.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졌지만요. 일본 정부에서는 고작 6명의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의 눈초리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12월 14일 일본은 모리셔스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300억엔, 한화로 약 3천억 원대의 차관 제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일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아니 그거는 너무 상식이잖아. 네. 진짜. 이거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뭔 놓고 살아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면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양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2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에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 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8입니다. 태풍에서 우리 집 지키기.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 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네.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에 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죠. 예, 예. 혹시 모를 감전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7위 공개입니다. 알쓸미노 우리 생활 초밀착 자연재해.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근원.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엔 6입니다. 모모모모가 건져 올린 생명,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타국의 은인. 주택 572채 침수, 농경지 약 36만 평 침수, 재산 피해 약 685억 원. 2014년 8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재난 상태가 된 부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장군은 피해가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1m 50cm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은 근처 다리 위로 간신히 대피했는데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떡해. 이때 다리 위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 이대선 손평조 구봉철 씨. 이 부산 사나이 삼총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대선 씨는 굵은 밧줄, 로프를 준비했고요. 손평조 씨는 그 로프를 집 문에 연결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구봉철 씨가 아이 엄마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던 찰나 마 그냥 가면 뭐하노? 알을 구하려면 이걸 가져가서. 이대선 씨의 부인께서 구봉철 씨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그 빨간색 고무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구봉철 씨는 아이를 고무대야에 조심히 태우고 발도 닿지 않는 곳을 로프에 의지해서 건너고 또 건넜고요. 약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합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과 번뜩이는 기지까지 정말 이 부산 사나이들 쏴라 있네! 고무대야까지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고무대야로 생명을 구한 이분들처럼 화재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던 니말 시리 반다라. 그는 일남 일녀를 둔 아빠이자 동시에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니말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인 건 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말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후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대피한 한 남자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요. 불길은 이미 무섭게 번져 있었고요. 심지어 집 입구까지 불이 번져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니말은 오로지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하셨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머. 니말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 얼굴과 목, 손목 주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아이고. 기도와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던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니말은 지난 6월 불법 체류자로는 처음으로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냥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불법 체류자인 거 안 걸리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털도 안 나고 가만히 잘. 그렇죠. 더 고마운 마음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네. 예, 뛰어든 거죠.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4위입니다. 장마철 출몰 주의, 도로 위 지뢰.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뭐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이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이왕은 밟지 마시고 네.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특집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3위 공개합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재해 모모.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입니다. 입고 있는 외투로 불의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상약,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개입니다.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는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극복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아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 특명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자, 1위 후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누가 자.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뽑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바로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 캐리.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먹고 싶다. 또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고 와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굉장히 네.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대비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콩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빨.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위 공개합니다. 런던을 뒤흔든 6월의 항구.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칠레 페토르카 지하수 고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 페토르카 지역. 그 이유는 바로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20가지의 비타민과 18가지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일명 녹색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 푸드인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아보카도의 이름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인 아우아카틀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려면 하루에 무려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인 칠레 페토르카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재배 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고요. 마을 주민들은 급수 트럭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인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산간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한 해 약 7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 네. 저 녀석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꿀벌의 천적이자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말벌인데요. 사실 말벌이 꿀벌을 기르는 양봉가를 습격해 단순히 해충이라고 여기기 쉽지만요. 이 말벌은요,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조절자인 이 말벌이 이젠 숲이 아닌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특히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꿀벌보다 약 30배나 많은 양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장수 말벌의 독성은 사람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신장 기능을 망쳐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7월 중국 산시성 일대에 장수 말벌 무리가 출몰, 주민들을 공격해 무려 4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네. 그럼 말벌은 왜 지금 도심에 출몰을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산업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말벌이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말벌이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인간 탓이에요. 사람의 탓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말벌의 번식력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가 말벌의 번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요. 2003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등 검은 말벌이 부산에 출몰.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생,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야, 이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인재네, 인재.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해변을 집어삼킨 거품의 정체는?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아우,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에요?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고울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모를 내뿜고 있다. 두 분은 옷 쇼핑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제가-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에 닥친 위기.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저 돼버렸습니다.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파계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야,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즈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네. 한 명의 힘으로 해요.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예.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식구 14위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든 물탱크 아빠. 자,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나라 케냐는요.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 마실 물을 깃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려 20km를 걸어 다닐 뿐 아니라요. 지난 2월에는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단비가 되어준 이가 나타났다는데요. 일명 더 워터맨이라 불리는 패트릭 킬론조 무알루 씨가 나타난 겁니다. 아주 복장을 적합한 걸 입으셨네요. 슈퍼맨이죠. 예. 현실 히어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매일같이 왕복 120km 거리를 달려 2만 리터가 넘는 물을 길어와서요. 차보 국립공원에 바싹 마른 웅덩이에 물을 부어주는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처음 패트릭 씨가 물을 나를 때는 야생 동물들도 무척이나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년 넘게 이어진 물 배달에 야생 동물들도 완전히 경계를 풀어서요. 물탱크 아빠의 트럭 소리가 들리면 코끼리, 얼룩말, 영양까지 한 다음에 뛰어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단하다. 자,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요. 물탱크 아빠의 노력이 한 동물 잡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금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현재 무려 30만 달러, 한국 돈을 약 3억 4천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전 트럭이 올 때 동물들이 정말 떼지어서 달려오는 광경을 상상해봤어요. 조건만 사죠. 아, 파블로프 싫어. 그러니까 네. 보이지도 않던 데서부터 애들이 뛰어가지고. 얼마나 목마르면. 그러니까.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에 13입니다. 전 해야죠. 오가야죠. 정 기자님. 오 한 2개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거 순위 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맨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던데 말이야. 자, 그런데 과연 슈퍼맨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는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2위로 갑니다. 자연재해보다 한 수위 생존 캡슐.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1위입니다. 재난급 폭염을 이기는 쿨링템. 지난해 여름이요.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웠어요, 진짜. 근데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정말.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이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 2016년 한 해 국내에서만 총 2,142명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 기자가 이런 재난급의 무서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쿨링 아이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밤,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하게 내 잠자리를 지켜줄 침대 팬, 베드팬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사용하는 이불 속 선풍기입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이 한기가 날아져 않도록 저장을 합니다. 이불을 덮고도 쾌적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사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쿨템입니다. 입으면 금방이라도 더위로 쓰러질 것만 같은 이 긴팔 점퍼. 놀랍게도 이 점퍼 안에는 초정밀 강력 선풍기가 붙어 있습니다.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 근무 내내 내 안의 선풍기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입거나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쿨링 이템. 일명 개인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속옷이나 옷 위에 쫙쫙 뿌려주기만 하면요. 그 즉시
온도를 무려 8도가량 낮춥니다. 또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2시간 지나고 또 뿌리면 됩니다. 거기에 항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나는 분들 뿌리면 됩니다. 네. 아,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 여기는 발이고 네. 여기는 겨드랑이네. 개장 안 했어? 아직? 지금 여기가 젖어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지금 이 두꺼운 옷이 여기가 뚝뚝 떨어지면은 나는 장난 아닐 네.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야, 되게 없어요. 늦게까지 개장했었잖아요. 네, 10월까지 아니야. 개장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자기 관리 갑인 조기 개장 안 합니까? 그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쿨링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더위 타파 도움템입니다. 더운 날에는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물러끓어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0위 공개합니다. 오늘 뭐 오늘은 차례차례 주로, 달리네. 네, 달리기 날이네요. 지난 6월 영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 런던의 24층짜리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약 79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하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1급 재난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조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외국 영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죠, 보통 뭐 해외 외신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이제 상어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상아리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한 어민에게 발견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백상아리가 누구냐? 거대한 몸집에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데요.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다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죠. 야, 저게 우리나라에 잡혔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척, 충남 보령에서 어머, 서해안도? 원래 상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는 곳이 서해안인데요. 그래서 광어나 우럭 등이 잡히는 5월부터 서해가 상어의 먹거리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영덕 그리고 올해 거제, 삼척 또 동해안까지 식인 상어가 출몰하게 된 이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올여름 당장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부산 해운대, 송정, 강원도 망상, 주문진 등 전국의 260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물놀이 하다가 내 눈앞에 상어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인 창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상어 만났을 때 코 때리면 기절하나요?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어의 앞 이마와 눈 주위에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집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도 만화도 아닙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상어가 출연했던 해역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요. 바다 수영할 때 이 시간만큼 꼭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와 동틀 kin 오전 6시. 이때는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얕은 바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식인 상어가 배가 고프면 얕은 곳으로도 출몰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예, 올라오는 거죠. 부표로 안전선을 표시해 놓은 곳,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11위 공개합니다. 여름철 암을 부르는 몸. 섹시한 바디감, 또 탄탄하고 매력적인 건강미를 위해 여름마다 이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선탠입니다. 선탠하다가 암에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100% 실화입니다. 자,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간호사 타우니 월러비. 엄마, 피부색 섹시한 거 봐. 대체 태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럽다, 얘. 이게 쉬운 줄 아니? 진짜 자주 해줘야 유지가 된다. 자, 서양에서 워낙 태닝이 대중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월러비는 일주일에 평균 4~5번씩 인공 선탠을 즐길 만큼 태닝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얼굴이 너무나 간지러워 잠에서 깬 월러비. 자, 월러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얼굴에 검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나온 건데요.
급히 병원을 향했는데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바로 악성 흑색종. 피부 암의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자, 보통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햇빛에 의해 손상돼 검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인공 선탠을 할 때 램프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은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비해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월러비는 이 흑색종 때문에 암이 발생한 피부 부위를 모두 도려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려다가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특종을 준비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5년 동안 악성 흑색종이 33.4%나 증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자외선 노출량도 급증.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악성 흑색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 그러면 이제 선탠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구릿빛으로. 대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 선탠을 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1년에 총 30회까지만 피부에 수분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연 태닝을 하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 어딘가에 생겨난 점이 점점 커져가거나 점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울퉁불퉁할 때. 자, 그리고 다들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자, 손발톱에 흑색 세로줄이나 반점이 생긴다면 흑색종을 알리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 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 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는 독을 품고 있는 위험 어종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우 못되게 생겼네. 못되게 생겼지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앙증맞죠? 이 화려한 비주얼의 물고기의 이름은 미역치입니다. 제주도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미역치는 다 자라도 약 7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손바닥 하나보다 작은 거예요. 저 녀석이 그런데- 뭐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 미역치는 무시무시한 독침을 숨기고 있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독으로 무장. 만약에 독침에 쏘이면 독이 퍼지면서 맹렬하게 통증이 밀려오는데 이 통증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심하면 손과 어깨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가 그렇게 센 거예요. 독덩어리네, 독덩어리. 그래서 일단 이 미역치를 잡았다. 그러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낚싯줄을 잘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입니다. 이번에는 남해나 제주도에서 선상 낚시 나가시는 분들 이 녀석도 꼭 똑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쑥이미. 자, 이 녀석의 영어 이름이 Devil Stinger, 일명 쏘는 악마입니다. 와. 근데 영어 이름에 데블이 붙었으니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장난 아니네. 쑥임이라는 어감도 뭔가 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녀석은 정말 공포의 물고기인데요. 쑥이미 역시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가시, 머리 돌기 등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독이고요. 특히 등 지느러미, 가시의 독이 가장 강한데 여기에 쏘이면 그 부위가 붓고 피가 몰리면서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못생겼다, 화려하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역치, 쑥이미 모두 양볼락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느러미 부분이 볼락과 아주 흡사한데요. 일단 가급적인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한 물고기들에게 쏘였다! 그러면 주변 가게라도 뛰어가서 뜨거운 물을 구해오세요. 그래서 지느러미나 가시의 독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약 45도나 50도 정도의 온수에 상처 부위를 담가두면 고통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고요. 그렇죠. 물고기의 피부나 바닷물에 있던 세균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8위 공개합니다. 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판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아,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다 자란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오,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구역질, 근육 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은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뭐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입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게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산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산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산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 기자는 퇴근을 하셨고요. 그렇죠. 네. 전 기자가 정말로 3명의 공동 1등을 이뤄낼 것이냐.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